최근에 튀르키예 갔을 때는 큰 마트를 갔어요. 저녁에 이제 마시기 위해서 음료수 사고 물도 사고 식품을 사러 오신 모든 분들이 코리아 레스큐팀 넘버원이라고 쳐주고 그러는데 아다나 주라는 도시였는데 10일 정도 못 씻고 막 엉망진창된 옷 입고 가방 메고 가니까 길거리 이제 카페에 앉아있던 분들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조무대에 나와서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소다톡 조태꿀! 소방에 숨어있는 인물들과 가벼운 얘기도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시간 소방수다 토크 소다톡입니다. 오늘 소다톡은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는 임팔순 소방경 김상호 소방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중앙119 구조본부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경 임팔순입니다. 충청 119 특수구조대 항공대에 있다가 지난 2월 달에 직접 개편으로 인해서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김상호입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복 입는 게 꿈이었고 사람을 구하고 남을 돕는 그런 직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경찰, 소방 선택하는 중에 소방관을 지원하게 돼서 지금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6개월 정도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소방으로 이직하게 됐는데요. 13년도에 이제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 소령 한번 진급해 보겠다고 이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되게 많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야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라는 그 대의보다는 솔직히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내가 남은 생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기로에 섰을 때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나고 와이프랑 상의해서 내가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가정을 좀 책임져 달라고 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국제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조직 전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995년 6월 29일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로 국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이제 중앙119 구조대가 제일 먼저 창설이 되고요. 1997년 한국에서 괌으로 출발하던 대한항공 801편 여객기가 괌 공항에서 이제 원인불상 추락하게 됩니다. 228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해외에서 큰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할 거냐? 중앙119 구조대 31명 3개팀 비상설로 국제구조대가 이제 창설이 됩니다. 총 저희가 20회 정도의 국제 출동을 했고요. 총 9명의 생존자와 560명의 사망자를 수습했습니다. 임팔순 소방경님은 국제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김상호 소방장님 작년까지 국제구조대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왜 국제구조대원으로 활동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TV에서 중국 수찬성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소방관인데 왼쪽 어깨에다가 태극기를 달고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우리 소방 조직에 저런 조직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저 조직에 가서 왼쪽 어깨에다 태극기를 달고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갖고 중앙119 구조대를 신청해서 2010년에 인도네시아 출동부터 해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출동하게 됐습니다. 그 김상호 소방장님께서는 119 플러스를 통해서 튀르키예 7.8을 아직 연재 중이시고 또 동명의 에세이를 내셨는데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그 책의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 지진이지만 저희 나라 국민들도 이 재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자 하는 뜻에서 제가 작성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수익금은 안타키아 지역에서 수경지로 사용했던 셀림 아나돌루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지진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학교가 다시 개교를 하면 책을 좀 사주고 싶은 생각에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년도 국제구조대원은 14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국제구조대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부에서 우수한 자원이 국제구조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뽑고 2차적으로 이제 소방청에서 시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119 본부 직원과 소방청 시도 직원들을 합쳐서 국제구조대원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대원이라는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가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구조대 출동 경험, 인사락에서 실시하는 등급분류에 참여한 횟수,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 도시탐지글 교육을 받았고 순환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화생방 교육을 받았고 로프 교육을 받았고 2주 이상 교육받은 근거 그리고 체력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체력이 되는지 외국에 나가면 요구조사하고 이제 대화도 필요하니까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별도로 무슨 교육훈련을 받는 게 있나요?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국제구조대는 전반기, 후반기 2회 36시간 연속훈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중앙일 구조본부 운동장이 피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2개조가 돌아가면서 계속 구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출동하기 전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까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구조대원이 그 되는 그날부터 규정에 되어 있는 예방접종을 다 해야 됩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병원 가니까 딱딱 보더니 요 3개는 오늘 맞으시면 될 것 같다. 건강하시니까 이 정도는 뭐 하나 둘 이렇게 넣을 줄 알았는데 한 군데 그래서 3개로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몰빵. 네, 몰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팔이 아닌가라고 와이프가 보고 이제 어떻게 주사를 한 번에 3번에 맞을 수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애기들도 예방접종을 한 2개씩 맞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애기 데리고 병원 안 가보셨구나. 갑자기 땀이 나네. 대부분이 이제 지진 나는 곳이 동남아 그런 쪽이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 관련돼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접종을 많이 합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더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출동 나가게 되면 개인 장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속옷, 뭐 양말부터 해서 뭐 이런 거 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챙겼어요.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장비라든지 의류라든지 속옷까지도 다 이제 준비해서 주니까 다 집합을 하게 되면 운영반, 물류반, 그다음 탐색반, 그다음에 구조 1, 2, 3, 4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물류반이 개인 장비 세팅해놓고 일일이 다 나눠줍니다. 제 입소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재난 현장에 나가시는데 이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으로 출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 한 가정의 아빠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기도 하고 걱정되거든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뭐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가면서도 이제 고민을 하죠. 구조 반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후배들을 또 어떻게 책임져야 되고 구조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구조를 해야 되고 그 나라의 또 종교가 어떤지 치안이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구조대원에 매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극기를 달고 해외에 나가서 민간 외교관처럼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몇 년 정도 더 국제구조대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이 허락하고 제 힘이 닿는 동안만큼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교육을 받았던 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후배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그래도 아직은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출동한 해외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기억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본 출동 갔을 때 3월이었으니까 일본 가면 굉장히 덥겠다 이런 생각을 왔는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뭐 7, 8도, 10도까지 되고 여름 텐트를 가졌는데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철수하는데 2층에서 한 5명이 감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A4 용지에 한글로 딱 써가지고 유리창에 딱 붙이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진짜 이 가슴에서 뭐 그런 막 끓어오르고 울컥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최근에 튀르키예 갔을 때는 큰 마트를 갔어요. 저녁에 이제 마시기 위해서 음료수 사고 물도 사고 한 할머니가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산 거를 계산해 주겠다. 코리아 구조대 이번에 뭐 8명 구조하고 고생했고 고맙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신모 주임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안아드린 거예요. 위안의 그런 포옹이죠. 식품을 사러 오신 모든 분들이 코리아 레스큐팀 넘버원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더 국제구조대원 더 신청하고 더 하는 그런 이유인 것도 있어요. 아다나 주라는 도시였는데 버스가 호텔 앞에까지 못 가는 좁은 통로에서 내려서 10일 정도 못 씻고 막 엉망진창된 옷 입고 가방 메고 가니까 길거리 이제 카페에 앉아있던 분들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조무대에 나와서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직원분들이 우리한테 카네이션을 한 개씩 나눠주시더라고요. 카네이션의 꽃말대로 사랑과 존경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아다나 공항에서 전부 다 저희들한테 박수 쳐주고 그 기억이 진짜 도파민 팍 그냥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번엔 좀 반대로 아쉬웠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무너진 건물 속에 사람이 있는 게 보이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분을 꺼내려면 살아계시는 분을 못 꺼내잖아요. 그 딱 순간에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을 꺼내주려면 몇 시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을 꺼내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빨리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있는 분들을 구하는 게 맞는 건지. 현지인들이 와서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좀 해달라. 가보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래 좀 안타까웠고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탈 때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인가 하는 분들이 마지막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비행기에서 틀어주셨는데 이제 눈물바다가 되셨거든요. 그 눈물의 진짜 의미는 제가 볼 때 진짜 더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좀 아쉬움이 아닐까. 살아있다는 징후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건물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지인들이나 시민들을 통해서 여기는 지금 몇 명 정도가 매몰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탐색반이 가서 탐색을 실시합니다. 요구조자가 묻혀있지만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을 이렇게 느꼈을 때 약간 머리가 삐쭉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해보자 해서 구조를 하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구조를 한 거죠. 굉장히 콘크리트가 두껍고 등개물이 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빨리 구조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고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뇌, 그런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빨리 더 했으면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할 때도 있고. 그러면 소방경님 지금까지 어디 현장에 출동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전입을 해서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 11년도 일본, 2015년도 네팔, 그다음에 23년도 튀르키예까지 4번 구조 출동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재난 현장에 나가면 낯선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일단은 뭐 가장 어려운 게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거기 가면 그 나라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대부분 다 인스턴트 식품 먹습니다. 컵라면, 햇반, 그다음에 깡통에 들어있는 뭐 깻잎 이렇게 딱 당기면 발열이 막 돼가지고 밥을 만드는 거.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맛있다고 해요. 맨날 밥만 먹다가 그런 거 하나씩 먹으니까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한 열흘 정도 먹는다고 해요. 계속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힘들어요. 문득 궁금한데 두 분은 그러면 좀 외국어 실력이 외국어 실력은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하지만 또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잖아요. 그 정도 머리는 됩니다. 해외 재난 현장에 가면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제구조대가 오시잖아요. 그럼 약간 묘한 기싸움이라든지 또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이런 뭐 어떤 장비를 쓰나 아니면 어떤 텐트를 젓고 어떤 수경재를 구성했나 이런 거 이제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은 헤비된 걸 받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비 아니면 수경지 시설이 어떤지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죠. 그 장시간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체력이나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할 때는 체력이 딸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붕괴된 건물 밑에 살아있는 사람, 요구조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출동을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저희가 힘들어 나 못하겠어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찾고 구조를 해야 되고 그걸 끝마치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이 몰려오는 거죠. 중간중간 대원들한테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빨리 먹으라고 하거든요. 체력을 한번 고갈이 되면 다시 이거를 이제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갈되기 전에 조금씩 먹는 걸로 물 이런 걸 보충을 해줘야 원활한 구조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망자를 너무 많이 봤다던가 아쉽게 구조하지 못해서 그게 자꾸 눈에 밟힌다던가 이러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복귀를 해서 PTSD 외상증후군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천직이 소방관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어도 약간 머릿속에서 그런 거 금방 잊어먹는 것 같아요. 국제구조대회 되려면 3년 이상 하라는 게 3년 정도 되면 볼 거 다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가 좀 힘들지 몇 번 보면 이게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외 파견 후 돌아오면 별도의 뭐 수당이라든지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규정에는 있습니다. 어디 규정에 있냐면 국제구조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이제 소방청 훈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에게 해외 파병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즉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받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 4번 출동을 하셨고 김상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2번 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외 출동이 잦으면 혹시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희 와이프도 소방관입니다. 위험한 건 알지만 그래도 소방관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덤덤한 것 같아요. 자녀분들은요? 딸 1명, 남자애 하나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빠 갔다 와 뭐 이런 정도? 그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막 아빠 어떻게 가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위험한데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와이프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 소방관 된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제일 많이 말렸고 현장에 간다고 하면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뭐 카톡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와이프가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새벽 12시쯤에 문자가 딱 온 걸 보고 얘들하고 다 자고 있는데 깨워서 이 마지막 얼굴을 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괜히 또 갔다가는 또 깨워놓고 걱정만 시킬까 해서 이제 출근을 했죠. 집에 못 가고 바로 출동을 가니까 와이프가 왜 안 깨웠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제 좀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국제구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솔직하게 갔다 와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뭐 책 쓰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뭐 되게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네. 개인적으로 뭐 성장했다거나 변화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앙일구 구조본부의 이제 슬로건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세계 어느 구조대도 할 수 없다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런 모토 아래 저희 중앙일구 구조본부 직원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 많은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졌다 이런 것보다 아직도 더 진행형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나 훈련으로 더 다듬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후배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뭐 외국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제가 몸으로 한번 느껴보니까 이제 해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호주 옆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였고 국제구조대원을 하고 튀르키예를 갔다 오고 책을 쓰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생겨서 최근에는 이제 코이카에서 하는 팔레스타인 사업을 같이 한번 하면서 이런 게 정말 인도주의적인 글로벌한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쪽으로 이제 자부심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현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유엔 등급분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헤비 등급을 받았거든요. 헤비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구조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걸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너네 잘하고 있어? 너네 기술을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 이걸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재평가를 받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연장해서 23년도에 재등급 분류를 해서 헤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주위에 한두 명씩의 순직 소방관들이 있어요. 저도 인천에 배명받았던 동기도 순직했고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현장 교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사회 나가서 제일 좋아했던 형님도 순직을 했고 또 중앙일구조 본부 독도 헬기 떨어질 때도 제 친구가 기장이었고 희생이 좀 따르잖아요. 모든 현장에 먼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마지막 제가 퇴직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저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제 선배들이 갖고 놓은 그 길을 제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는 길 또한 제 후배들이 안전하게 잘 따라와서 아무 이상 없이 퇴직하는 게 저의 하나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책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제6회 119 문화상 소설 분야의 소설을 한번 썼는데 금상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안 했는데 저한테 글 쓰는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글을 좀 쓰고 싶습니다. 제가 국제구조대를 잠시 그만둔 이유는 제가 현장대원이잖아요. 현장대원의 아우성은 잘 정책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정책을 만드는데 소속이 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점을 풀어보고 나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남은 소방의 삶은 현장과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종국과 관계없이 위험에 빠진 구조 대상자를 구하는 임팔순 소방경 김상우 소방장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소다톡!